안녕하세요. 저는 하마터면 평생을 지우지 못할 상처를 안고 죽을 때까지 살아갈 뻔했던 22살의 한 여자입니다. 오늘은 한때 누구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쥐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나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의미를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제게 20대의 삶은 절대 오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가 싶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한 이후였습니다. 하늘이 맑은 3월 2일, 저에게는 너무 짧았던 1학년의 겨울방학이 끝나고 어느덧 저에게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돌아왔습니다. 딸, 학교 갈 때 쓰레기 좀 내다 버려줄 수 있니? 응, 알았어, 엄마. 근데 내 양말 어디 있지? 나 늦었어. 빨리 찾아줘. 저의 고등학교 2학년 첫날, 마음도 들뜨고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함께 1년 동안 같이 할 친구들을 만날 생각하니 너무 설레이던 날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 거라는 제 확신으로 학교 생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박성아, 왜 이제 왔냐? 오늘 빨리 가서 매점 들렀다가 들어가자고 했잖아. 민주야, 진짜로 미안해. 엄마가 음식 쓰레기 내놓고 분리수거하고 등교하라고 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 버스가 눈앞에서 출발해버려서 놓치는 바람에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 야, 오늘 1학기 수학이야? 진짜 짜증나. 숙제 까먹었단 말이야. 으이그, 언제까지 몇 시간마다 벌 좀 받을래? 내 거 지금이라도 보여줘? 귀찮아. 네가 좀 대신 써주면 안 돼? 내가 이따 매점빵 쏠게. 응? 오, 세은이 왔다. 야야, 김세은, 여기 자리 맡았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친하게 지냈던 저의 친구들. 민주와 세은이는 저에게 매우 소중한 친구들이었죠. 게다가 정말 다행히도 2학년이 되어 혼자만 다른 반이었던 저는 드디어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었고 얼마나 행복하고 들떴는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든 학창시절에 특히 사춘기 때는 그러하듯 그 당시 저에겐 제 친구들이 가장 베스트였고 제 인생에 있어서 일부분이자 저에게는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존재가 된 착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너네 방학 동안 뭐하고 지냈어? 박성아, 진짜 웃겨. 방학 동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딱 한 번 만난 게 말이 되냐? 진짜 미안해. 동생 공부 챙겨주고 엄마 도와드리느라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면 이따 학교 끝나면 네가 떡볶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알겠어. 오늘은 내가 살게. 이따 끝나면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날도 어김없이 지루한 수업을 끝내고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하기 전에 남는 시간을 틈타 제 친구들과 저는 떡볶이를 먹으러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떡볶이 집 앞은 학교 아이들의 줄로 성화를 이루었고 저 또한 친구들 사이에 껴서 수다 떨며 하하호호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진짜 좀 비키지? 주문했으면 옆으로 비키라고. 미안해. 어느 학교에나 있을 법한 양아치 학생들, 소위 말하는 일진 학생들이라고 하죠. 우리 학교에도 어김없이 그런 학생들은 무리지어 다녔고 약한 학생들에게 괜한 엄포를 주며 겁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며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술, 담배를 서슴없이 해대는 그 사람들이 내 친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매우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사실 눈만 마주쳐도 왜 쳐다보냐는 둥 별 핑계를 다 대면서 괴롭히는 건 당연한 그들의 일상이었죠. 야자 시간에 늦어선 안 되기에 우린 후다닥 떡볶이와 튀김을 흡입하듯이 먹고 학교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민주야, 세은이는 어디 갔어? 세은이 아까 나갔어. 친구들 만나러 잠깐 갔다 온대. 그러다 선생님 오시면 어쩌려고. 우리 이제 고2인데 괜히 찍혀서 좋을 것도 없을 텐데 얼른 오라고 하자.
나도 갈까 말까 하다가 엄마가 가끔 전화 와서 못 나갔어. 짜증나. 저와는 조금 다른 친구들과 저의 공부에 대한 가치관은 사실상 학교를 들어오고 입학 첫날부터 다르진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은이와 민주와 저는 항상 독서실도 함께 다니고 셋이 모여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기가 거듭될수록 세은이와 민주는 점점 공부와는 멀어지고 여느 여학생들처럼 공부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관심을 더 쏟기 시작했죠. 저는 사실 집이 그렇게 풍요로운 편이 아니라 저에게는 누구나 다닌다는 학원은 사치였고 누구보다도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아 놀기보다는 방학에는 아르바이트를 무조건 하면서 용돈을 스스로 벌었고 또한 아르바이트와 공부 둘 중 하나를 놓칠 수가 없었기에 방학 때라 할지라도 친구들과의 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집은 다른 집 아이들만큼 다니고 싶은 학원을 마구마구 다닐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엄마는 어릴 적 교통사고 이후로 청각 손상이 많이 되어 지금은 보청기를 끼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빠께서는 진작 엄마와는 이혼을 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 살아 계시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1살 터울의 남동생이 한 명 있었고 누구나 그렇듯 우리 남매는 그리 서로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그렇게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해나가던 저였고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두 달이 지난 어느 5월의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저는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수학여행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에서 말했듯 여유가 없는 저의 형편에 한 번 가는 데만 35만 원이 드는 3박 4일 수학여행은 너무나 사치였던 셈이죠. 그래서 너는 안 갈 거야? 왜? 가자. 엄마한테 말하면 되잖아. 엄마가 그런 것도 못하게. 그냥 말하라니까. 아니야, 세훈아. 며칠 동안 집 비우기도 힘들어서 그래. 엄마도 혼자 계속 계셔야 하고 동생 밥도 챙겨줘야 하는 걸. 어쩔 수 없지만 난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세은아. 뭐야 진짜. 엄마랑 동생이 애기도 아니고 그냥 좀 가지. 됐어. 전 제가 수학여행을 못 가는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그러면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걸까 하는 정말 나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잠시 제 스스로를 토닥여줄 시간 없이 야자가 없는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귀가했죠. 다녀왔습니다. 누나, 엄마가 식탁에 밥 해놨다고 먹으래. 알겠어. 근데 태영아, 집에 있었으면 집 좀 치워놔. 양말도 제자리에 좀 갖다 넣어놓고. 또 잔소리 할 거면 말 걸지 말라고. 게임할 거니까 말 시키지 마.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공부하느라 정신은 없겠지만 1학년 때보다는 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잠시. 지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에게 어느 날 너무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야, 네가 박성아야? 누구세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진짜 어이가 없네. 어디 찐따같이 생긴 게 뒤에서 호박 실을까? 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너 두고 보자. 한 번만 더 내 귀에 네 얘기 들리면 가만 안 둔다. 재수없으려니까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전 일면식도 없던 학생이 저를 찾아와 본인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며 얼굴이 한껏 상기돼서는 저에게 마구 따지더라고요. 아침부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정신이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빨리 제 친구인 민주와 세은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이런 일을 당했으니 말할 것이라곤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어서 반으로 들어가서 친구들의 자리로 갔더니 어제와는 다른 표정을 한 친구들. 뭔가 저에게는 너무 낯설고 꿈 같은 느낌이었고 친구들의 그 시선은 그동안 저를 봐왔던 친구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야, 너 뭐냐? 응? 무슨 일 있어? 분위기가 왜 그래? 표정은 또 왜 그러고? 너 진짜 어이가 없다. 너 뭔데 일진 애들 욕을 하고 다녀? 어? 무슨 소리야? 나는 아는 일진 애들이 없는데. 그런 소리는 나도 처음 들어. 안 그래도 아침에 누가 와서 본인 욕을 했다면서 따지러 오길래 너무 무서워서 너네한테 바로 온 건데 무슨 일이길래 그러는 거야? 싸늘한 민주의 말투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세은이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야, 민주야, 둘이 매점이나 가자. 세훈아. 안 그래도 배고파서 가자고 할라 했거든. 나가자. 그렇게 덩그러니 저를 두고 나가버리는 두 친구. 이건 마치 TV 속 프로그램에서나 본 듯한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루가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점심시간이 되었고 저를 두고 밥을 먹으러 간 친구 둘을 바라보면서 어떤 오해가 있길래 내가 이런 수모를 겪는 건지 하는 생각에 자꾸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곤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단 하루 이틀 만에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친구들은 둘이 하하호호 떠들고 있었고 제가 들어서자마자 반 아이들의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한 건 다름 아닌 저의 책상 위치였죠. 분명 민주와 세은이 뒷자리에 있어야 할 제 책상이 우리 반 맨 구석에 있는 청소 도구함 앞에 자리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고 애들은 그런 저를 보며 비웃듯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박성아, 너 이따 1교시 끝나고 수빈이가 좀 보재. 수빈이? 난 그런 애들 모르는데. 좀. 사람이 말하면 알겠다고 해. 그냥 토달지 말고 짜증나니까. 그리고 너 숙제했지? 내가 어제 깜빡하고 애들이랑 놀다 못했거든? 내 것도 4교시 수학 시간 되기 전에 해놔. 어제와는 너무 다르게 차가워진 세은이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반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이 모든 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저는 세은이가 말한 수빈이라는 친구를 만나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제가 일진들에 대해서 평소에도 안 좋게 평가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니면서 그 친구들을 한심하게 봤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그래 본 적이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그저 그런 아이들은 그런 삶을 살 뿐이고 저는 제 삶만 신경 쓰게 해도 너무 벅찼죠.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진실과는 다르게 그날부터 그 일진이라는 아이들의 괴롭힘과 폭행은 끊임없이 저를 바닥의 정점까지 찍게 만들었고 어느 날부터 제 친구였던 민주와 세은이를 주축으로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괴롭힘과 폭행일 뿐 지금 생각해도 다신 언급하고 싶지 않으며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상이 저의 학창시절에 물들어가곤 했습니다. 점점 피폐해지는 저는 늘상 일진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고 하루는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가려는 제 앞길을 막으며 세은이가 얘기했습니다. 야, 찐따, 너 돈 좀 있지? 우리 경진공고 오빠들이랑 노래방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네가 같이 가서 좀 내주라. 별거 아니고 그냥 가서 머릿수만 채우고 너도 놀다 오면 되니까 쉽지? 노래방? 나 오늘 아르바이트. 이씨 진짜. 야, 내가 지금 네 거절 들으러 말 꺼낸 줄 알아? 됐고 끝나면 가지 말고 남아라. 그렇게 저는 그날 세은이와 민주 그리고 몇몇의 무서운 아이들이 이끄는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거기엔 담배를 뻑뻑 피고 있는 남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뭐냐 얘는? 얘가 니들이 말한 그 학교 찐따야? 야, 인사 안 해? 안녕하세요. 저는 눈도 못 마주치고 바닥만 바라봤고 아이들은 그런 저를 섞어싸는 코끼리를 쳐다보듯이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그 모습을 핸드폰에 담는 등 저에게는 두 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롭힘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하루 이틀 엄마께서는 걱정하실까봐 선생님은 별 신경도 안 쓰시는 게 분명했기에 매일매일을 혼자 고군분투하며 끔찍한 학교 생활을 거듭했죠. 그렇게 드디어 고3 수험생이 되었고 수능을 앞둔 우리는 고3이기에 이런 괴롭힘은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괜한 얄팍한 기대를 해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그 아이들은 졸업하기 전에 저를 한 번이라도 더 괴롭혀야 한다는 듯이 매일같이 못살게 굴며 저를 빵셔틀 취급하듯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에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공부가 될 리가 없었던 저는 목표하고자 했던 대학 합격에도 쓴 고배를 마시게 되었고 그래도 숨은 쉴 수 있었던 건 이 지긋지긋하고 죽고 싶었던 학교 생활에도 졸업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눈물이 솟구칩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제일 좋아했던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지게 된 건지 난 왜 그런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어 나의 행복해야 했던 학창시절에 오점을 남기게 된 건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32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괴롭힘과 학교 폭력은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지만 마냥 우울감에 빠져 살기에는 집안을 책임져야 했고 두 어깨가 너무 무겁게 20대부터 30대까지 보내게 되었죠. 그래도 돈만 악착같이 벌기에도 바빴던 저는 시집 생각은커녕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며 살았지만 10대에 비해 평범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지금이 저에게는 그저 행복했었죠. 하루는 비가 미친 듯이 내렸던 어느 날 저는 두 어깨가 다 젖은 채 물에 빠진 생쥐꼴로 집에 귀가했고 엄마는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엄만 저에게 모아둔 돈이 얼마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 당연히 엄마에게 제가 지금 모아둔 돈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말해주었고 엄마는 다행이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휴, 너라도 좀 모아둬서 다행이다. 응? 엄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돈은 왜? 태영이가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내더구나. 태영이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렇다고 하는데 이 엄마가 돈이 있어야 장가라도 보내주지. 오로지 생활비와 엄마만 걱정하고 살던 저에게 동생의 결혼 소식은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엄마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니 누나인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기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둬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동생은 엄마와 제게 결혼 전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며 들뜬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비로소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랑 엄마는 천천히 준비하고 식당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제가 마주한 남동생의 상대 집안은 전혀 손색 없는 평범한 집안이었고 동생의 와이프가 될 여자 또한 너무 참한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기분 탓이었는지 제가 장소에 엄마를 모시고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굳어버린 예비 올케의 눈빛이 엄청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떨리고 설레는 마음에 긴장이 돼서 그런 줄만 알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절 보고 놀랐을 겁니다. 무사히 별탈 없이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와 동생 결혼 준비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장가 보낼 건 보내야 하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니 어쩌겠나 싶은 생각에 마음을 정리했죠. 엄마 또한 딱히 반대하시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되려 며느리가 될 예비 올케의 칭찬만 하루 종일 늘어놓으시며 마음에 들어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 이후로 순조로운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쉼없이 달려왔던 저에게 동생의 결혼이라는 건 너무 큰 행사 중 하나였고 앞으로의 제 인생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 가족에게 있어선 정말 행복한 일을 앞둔 것이기에 기분 좋게 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도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내일이면 남동생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되려 저는 왜 이리 떨리던지
괜히 뭉클한 마음에 눈물도 조금씩 났습니다. 고마워, 누나. 엄마한테 다 들었어. 아니야. 누나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줘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너만 행복하면 엄마도 나도 덩달아 행복한 거니까 네가 잘 살면 돼. 결혼식 당일까지 큰 문제 없이 준비를 잘 해왔으니 마음은 참 편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본 남동생의 모습은 늠름했지만 다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엄마도 떨리셨는지 두 손을 덜덜 떠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엄마나 저나 동생이나 방문하신 하객들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부 대기실 어디니? 가서 사진은 한 장 찍고 와야지. 아까 2층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 지금 갈 거야? 나랑 가 그럼. 그래.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내려와야겠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떨고 있을 올케를 만나러 발걸음을 옮겼고 신부 대기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올케에게 다가가려는데 야, 세은아, 진짜 예쁘다 너. 시집 안 간다더니 갑자기 뭐야? 야, 세은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얘는 언제적 이름을 자꾸 불러? 아, 미안. 이름 바꿔도 입에 버릇이 안 드는 걸 어떡하냐. 진짜 나 여기까지 오는데도 조마조마했다니까? 처음에 상견례 할 때 얼굴 마주치고 알아볼까 봐 얼마나 놀랐는 줄 아냐? 근데 역시 얼빠진 애라 그런지 못 알아보더라고. 걔는 진짜 애가 왜 그렇게 한결같다니? 멍청한 게 그대로네. 그래도 태영 씨랑 살면서 내가 지 왕따 시킨 건 내가 말하지는 않는 이상 알아챌 일 없겠지? 갑자기 하늘이 핑 돌면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 우선 엄마를 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 우선 내려가 계시고 나 화장실만 갔다가 따라 내려갈게. 아니 그래도 사진은 찍고 엄마 좀 이따 와서 찍든 하면 되잖아. 얼른 내려가요. 전 엄마를 서둘러 보내드렸고 순간적인 기지로 핸드폰에 있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널 고등학교 때 지 괴롭힌 세은인 걸 모른다고? 참 애가 눈치 없고 별난 건 알았는데 저렇게 둔한 애인지는 몰랐다니까? 아무리 얼굴에 돈 2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걸 모르더라고. 지 엄마나 지나 멍청한 게 앞으로도 굴리기 딱 좋은 스타일이지 뭐. 안 그러냐? 야, 진짜 시월드라는 게 없겠다 딱히. 부럽다 부러워 세은. 아니 소정아? 너 이제 세은이의 세자만 꺼내봐 진짜. 소정이라고 하라고. 자신 없으면 그냥 이름 부리지 말던가. 알았어. 미안해. 근데 어머님은 까탈스럽진 않아? 야, 까탈은 무슨. 어차피 귀도 안 들려서 보청기 없으면 내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듣지도 못하는데 다 참 웃겨서 말이 안 나오더라. 하도 어리버리해서 까탈스러울 것도 없다 야. 제가 지금 들은 저 말이 사실인지 갑자기 귀가 멍해지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저기 앉아서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 대기실 속의 신부는 제 남동생 태영이의 예비 신부이자 저와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며 저를 악마처럼 괴롭혀왔던 세은이라는 말인데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 건가 싶었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는 아프고 심장은 쿵쾅거려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10여 년 전 제가 아니었기에 그 자리를 박차고 들어갔죠.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네가 세은이라는 거야? 나랑 동갑이라는 건 태영이한테도 들어서 알겠지만 네가 진짜 그 세은이야? 아니 그게 이따가 이야기해요. 곧 식 올려야 하고. 대답해. 진짜 좀 이따 얘기하자고. 내가 지금 말했잖아. 너 내가 예전에 나인 줄 아나 본데 지금은 네가 결혼할 뻔한 사람이 누나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저는 세은이의 면사포를 낚아채버렸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세은이의 머리,
곧이어 전 부케를 잡아 던져버렸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건 네가 나한테 했던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들어? 전 곧이어 세은이의 멱살을 잡아버렸고 그대로 웨딩드레스를 찢어버렸습니다. 당황한 세은이는 비명을 연신 질러대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이야기를 들은 건지 누가 태영이를 부른 건지 남동생이 뛰쳐 올라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누나 지금? 야, 너 똑바로 잘 듣고 판단해. 전 아까 버튼 눌러 녹음했던 내용을 남동생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듣고 남동생은 화가 단단히 났고 연신 씩씩거리며 세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저 내용이 다 사실이야? 왜 말 안 했어? 왜 우리 누나 괴롭힌 사람이 너였단 거 말 안 했냐고? 아니 그게 자기야 내가 그러니까 말 똑바로 하라고. 저게 다 사실이야 지금? 세은이는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만 떨구고 하염없이 울었고 저는 남동생을 말렸습니다. 그 어떤 남자가 자기 가족을 저렇게까지 욕하는데 참을 리가 없었죠. 남동생은 바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말했습니다. 야, 이 결혼은 없던 거야. 물러. 너 같은 애랑 결혼하려던 내가 미친 사람이다. 왜 그래? 그러지 마. 내가 다 설명하고 얘기할게. 응? 더 이상 들을 게 뭐가 있어? 저의 올케가 될 뻔했던 세은이는 제 동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주저앉아 미친 듯이 흐느꼈고 본인이 다 설명하겠다던 세은이는 막상 저와 동생이 따져대니 할 말이 없는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연신 물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꺼냈다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저와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떠나려는 남동생을 붙잡는 세은이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빌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비참하게 찢겨 있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무릎까지 꿇을게 자기야. 진짜 잘못했어. 응?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해? 우리 누나가 없는 살림에 그동안 너랑 내 결혼식 올리라고 준 누나 돈이 얼만 줄 알아? 돈을 떠나서 누나는 나한테는 엄마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거기다가 우리 엄마까지 욕을 해? 당장 우리 누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 남동생 말을 들은 세은이는 반정신이 나간 상태의 표정을 한 채 제 앞으로 기어오듯이 걸어왔고 제 앞에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아야,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옛날 어릴 때 일이잖아.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다 지난 이야기잖아. 제발 태영 씨 좀 알려줘. 응? 제발 부탁이야, 성아야. 내가 잘못했어. 마음이 너무 갈팡질팡했습니다. 여기서 용서를 비는 세은이의 모습을 봐도 용서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제 동생의 일이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갈등하는 제 모습을 본 남동생은 저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누나, 엄마 모시고 나가자. 용서할 가치도 없어. 나도 저런 미친 여자랑은 결혼할 생각도 없으니까 누나도 그딴 갈등할 필요도 없어. 엄마와 동생 그리고 저는 주저앉아 미친 듯이 흐느끼며 오는 세은이 앞에 섰고 저는 세은이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그랬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아니, 그때 받은 내 상처는 아직도 그 시간에 머물러 있어. 단 한 번도 10년보다 더 흐른 시간을 지내는 동안 잊어본 적이 없어. 넌 절대 이 시간을 잊어선 안 되고 지금 네가 받은 상처 따위는 내가 받았던 아픔과 비교도 할 수 없어. 다신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아, 그리고 이건 내 선물이야. 아프니? 힘들어? 네가 나한테 했던 짓에 비교하면 이 정도는 장난스럽지. 전 제 가방에 가지고 있던 텀블러를 열어젖힌 채 텀블러 안에 들어있던 커피를 세은이 머리 위로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남동생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죠. 과연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저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과연 그날 엄마의 말을 듣고 신부 대기실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아갔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만 해도 온몸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하네요.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10년이나 넘은 이야기다. 어렸을 적에 했던 행동인데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둥 말을 하겠지만 저에게 그 어떤 말과 위로 그리고 사과로도 치유되지 않을 상처였기에 절대 제가 한 행동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무뚝뚝했던 남동생은 그날 이후로도 지금까지 저에게 말하지만 절대 미안해하지 말라더라고요. 엄마는 학창시절 때 제 상황을 몰라주고 지금껏 살아온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이처럼 깊은 상처도 약간은 아문 척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서도 저처럼 가슴 아픈 일을 겪지만 말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마음 편히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적어도 저처럼 깊은 아픔을 10년 이상 마음속 깊이 숨기고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